안녕하세요. 나는 IVWQ 사주명리의 저자 유상원입니다. 우리 IWQ 라이브에 수원에 사시는 성이 리 씨 같아요. 예, 수원 엘리 분이 사주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IVWQ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IQ1과 IQ3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어요. IQ1은 온국을 이야기하고 IQ3는 행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IQ1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체를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 경이고 갑이고 그리고 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라고 하네요. 인이고요. 오, 오, 이런 사주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장간을 볼까요? 연기가 되겠고, 또 연기 되겠고, 되겠고, 뭐가 되겠고, 개신기가 되네요. 그러면 대운을 보면 이 사주는 6대운이네요. 6, 그다음에 16, 26, 16, 56, 66, 66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대운이 계묘에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계묘 시작을 해요. 계묘 5에서 끝나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바쁘니까 이사도 저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사 옮겨볼게요. 이가 되겠고, 요가 되겠어요. 지우고 할게요.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감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신학신강을 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신강을 판별하도록 할게요. 신학신강을 판별하려면 천간의 수치를, 크기를 산출해야 돼요. 이게 YQ1이에요. 그러면 이 천간 산출을 할 적에는 월지에서 시간으로 투출한 것을 먼저 봐야 실수를 안 해요. 을개무, 목하고 수하고 토가 이 투출한 게 없네요. 경이 있네요. 그러면 경부터 산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 경은 뿌리가 요 오 속에는 없어요. 기초에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회국하면 이렇게 회국하면 같은 오행이 있네요. 토생금 통하는 어, 생하는 오행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80이 되는 거예요. 경의 뿌리값이 80이 돼요. 잠깐만요. 80이 돼요. 왜 80이 되느냐면 여기를 볼까요?
얘기해 보겠어요. 이제 여기가 임묘진, 여기가 진이면은 목이라고 그래요. 임묘진은 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 반대편이 여기가 경이 돼요. 그러면은 진월에는, 임묘진월에는 목이 가장 왕하고, 이 가을에 해당되는 금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왕세값은 80이고, 가장 약한 왕세값은 그의 절반인 40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화토가 되고 여기는 수가 되는데 여기는 중간이죠. 그건 반의 반이 반감이 돼서 여기는 왕세값이 60이 돼요. 그러니까 경은 이 진, 목의 반대편이어서 40이니까 뿌리가 두 개여서 80이 됐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우고 그 다음 걸 할게요. 그다음 갑을 보겠어요. 이 갑을 보면은 잠깐만요. 갑은 합하는 오행이 하나 있네요. 여기 또 합하는 오행이 있네요. 여기 같은 오행이 하나 있네요. 생하는 오행, 수생목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왕세값이 80이라고 있었어요. 그럼 뭐 8, 4, 32가 돼요. 32. 그럼 여기 값을 또 산출해 볼까요? 예. 여기서 합하는 오행이 있네요. 같은 오행이 있네요. 생하는 오행이 있네요. 생하는 오행 개 있네요. 또 합하는 오행 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왕세값이 80이니까 잠깐만요. 왕세값이 80이니까 여기 400이 돼요. 잠깐만요. 바로 40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정을 산출해 볼까요? 이 정은 잠깐만요. 이게 됐네요. 정은 생하는 오행, 목생화, 을이 하나 있네요. 개개 깨웠고 이렇게 회국하면 병정이 두 개 있어요. 병 같은 오행, 정 같은 오행. 그래서 세 개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여기는 왕세값이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 개면은 6, 38. 그래서 잠깐 왜 이러니? 38, 180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입과 인출을 따져야 되는데 같은 오행이면 인입이고 자, 같지 않으면은 이렇게 인출이 돼요. 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오행은 인입이 되고, 이제 같거나 생하지 않는 오행, 그 오행은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720, 인입은 720, 그리고 인출은 둘을 합쳐봐야 260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게 있어요. 네요. 이 갑은 인출을 목생화 이렇게 생하기도 하고 인입을 목생목 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제 입출 상세 그래서 인입에도 속하지 않고 인출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빼버려요. 그러면은 인입이 320이고 인출이 260이니까 그래도 신강이에요. 신강.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용신격국에서 자평진전의 용법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지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투출한 것을 봐야 돼요. 그럼 갑하고 을은 목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갑이 투출을 했어요. 그럼 이게 용신이 돼요. 근데 원국에서는 용신이 갑이 입출상세가 됐는데 행운에서는 입출상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신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갑이 갑이 용신인데 겁이에요. 겁이 투출을 했는데 신강이에요. 그러면 신강할 때는 이렇게 인출해서 조화신을 찾아야 돼요. 그 조화신이 여기 상신일 수 있고 조우도 조화신에 해당이 되고 수기도 조화신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조화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인출이 경도 인출이고 정도 인출이네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이 자평진전의 자평용법으로 하면 이렇게 겁이 강할 때, 같은 오행이 강할 때는 이 극하는 오행을 써요. 근데 이 경은 너무 적어서 금극목이 아니라 극을 못하고 목다 금결로 이렇게 갑이 흡수돼 버려요. 이 경이 흡수되지 않으려면 경의 3배수가 320보다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12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20은 3배수가 360이지요. 그러면 갑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경은 극의 역작용이 일어나서 못 쓰게 되니까 차선으로 이 정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정은 식상이거든요. 육신을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육신 용어를 지금 잘 안 쓰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식상은 이 인입이 아니에요. 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토가 최종격이 되고 이 식상은 상신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용어를 쓴다면 이름을 붙인다면은 이 식상생제격이 돼요. 식상생제격이 되고 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겁이 투출했을 때 겁을 용할 때 그러니까 겁용 편제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진이 최종격이니까 편제격이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격은 경지를 정할 때 사용하고 실지상신은 조화신이에요. 그래서 최종격은 없을 수도 있지만 상신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신격국에 오면 용어들 때문에 조금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책 2권, 2장 2권이에요. 그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이 최종격을 생하는 화토가 이 사주의 절정기가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한 표시를 해볼까요? 절정기가 돼요. 근데 이 무술만 간여지동이고 청간과 지지가 같은 것을 간여지동이라 하고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다른 것을 개두절각이라 해요. 그래서 개두절각은 색을 바꾸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화, 화토 이 절정기에 실제적 절정기는 무술밖에 없고 기의 정유 병신은 병격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절정기로만 보면 40 이후에 40 이후에 잠깐만요. 40 이후는 이렇게 3 이상형이 돼요. 우리가 이해가 보기 좋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온국사주에서 이 절정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행운에서 막 들어서자마자 계묘 이민이 와서 갑이 종황격이 되네요. 수생목, 목생목, 수생목, 목생목 하니까 경정은 수치가 내려가고 갑만 올라가서 종황격 철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는 이거 입출상세가 돼서 그렇지 입출상세가 안 됐더라면 원래 종황격이에요. 근데 이제 행운에서 종황격 철음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행운에서 종황격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책 그 병격에가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다시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예, 뭐 이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우리 책은 이게 분지형 그래프하고 같게 돼요. 이게 이해가 보기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런 분지형 그래프하고 같게 돼요. 그래서 이 분지형의 그래프의 장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유산으로 살아요. 부모 덕으로 살아요. 그다음에 말년에는 여기 말년이 그래프가 상승되는 것은 자식복으로 되고 노후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좀 그래프를 좀 실감나게 고쳐볼게요. 이렇게 경신에 가서 경신 좀 경자는 좀 덜 그렸는데 신에 가서 이렇게 요 분지형 그래프로 따지면은 이렇게 평면적인 부분이 나와요. 여기 신축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설명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경지를 빼야 돼요. 야, 경지라고 하는 것은 삶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전통적으로 명리 고전에서는 이것을 격이라고 그랬어요. 사주가 격이 높아야 된다. 격이 청아해야 된다. 격이 맑아야 된다. 근데 왜 우리 책에서는 경지라고 하냐면 격이라고 하니까 이 편제계, 정제계가는 그 격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격은 품격이니까 경지로 표현을 했어요. 혼돈, 혼돈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경지를 한번 볼게요. 편제격이 월지, 최종격이 월지니까 귀인에서 시작해요. 만약에 여기가 경이 흡수되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12경계인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월지인데 경을 못 쓰고 정을 썼으니까 상신이 차선이네요. 그러면은 23경계인. 그다음에 23경계인에서 여기가 개두절각이네요. 그러면은 평상인. 그다음에 이 절정기 부조화가 있네요. 신하고 경이 그래프가 다운되네요. 그러면 34경계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34경계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분한테 그 설명을 들었던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렸을 때, 참 유복하고 다복한 그 삶을 살았다. 부모의 덕으로. 그렇지만, 이 신축을 지날 때, 지금 신축대운을 지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경우에는 변신의 귀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지금 봄부터 소쩍새 울어야 가을에 수확을 얻는다. 지금은 이때는 이 암중무색하고 내일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작은 일을 경험해 가면서 큰 일을 성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다. 이때는 그래서 노를 저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45 기부터 노 저을 때가 들어오는데 이때도 병격이 심하다. 그래서 이 개두절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술에서는 병격이 심하잖아요. 이때는 이 장기적 계획, 즉 장기 보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병격이 심할 때는 장기 보험 넣으면 안 돼요. 넣다가 다 못 넣게 돼요. 그래서 이 경자도 사실 실질적으로 경자도 수치를 빼보면 여기도 병격이 많이 와요. 신축보다는 더 나은데 이 병격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신축의 고비를 이 부분은 좀그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이분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올해는 운세가 어쩌고 내년에는 운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IQ3 행운을 봐야 한다. 이 명리학에서는 대운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게 대운이에요. 이거 대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운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년 오는 운이 있고 그다음에 오룬이 있고 또 이룬이 있고 시운이 있고 이렇게 매번 운들이 오는 것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된다. 이제 그걸 보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IQ3는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봐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은 일반적인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명리학적인 해석,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리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갑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갑일주가 진월에. 그런데 이 진이 편제로 우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 편제는 사실 지지에 있는 편제는 조용한 편제예요. 왜냐하면 천간에가 그 투출하지 못한 그 오행은 가진 자원, 재능에 불과해요. 천간에 투출을 해야 발현이 돼요. 그리고 천간에 투출이 되면서 이렇게 재가 있는 사주는 꼭 식상이 통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재가 돼버려요. 파재란 말이 갑이 극에서 재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비록 지지에 있지만 오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로 흐르니까 재가 파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최종격이 이 지지에 있으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 식상은 천간에 있어서 사실 이 재보다 식상이 이 사람은 이렇게 꽃이 피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보다는 이 사람을 어, 재보다는 이 식상을 더 위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병객이 됐단 말은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개두절과 이게 상신운이에요. 조화신인데 여기서 조화신은 상신을 말해요. 상신이란 건 뭐냐면 이 갑이 무거워요. 갑이 무거우니까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갑이 너무 무거우니까 상신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 상신이 이렇게 값보다 적은 거예요. 적죠? 근데 이제 오게 되면 이렇게 정과 진이 무거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 400과 이렇게 저울의 수평이 맞아진다. 그래서 이게 상신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축은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냐면 이 금, 금생금, 토생금에서 경이 수치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대운에서 이것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경이 여기서는 원국에서는 어, 목다 금결이 됐지만 행운에서는 이 종살격처럼 돼요. 행운에서는 경이 상승을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종살격처럼 되면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 금수기가 금생수 수기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지장간에 있는 수기는 발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신축은 수가 없어서 신축은 걔가 발용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발용을 못하면 이 발용 못하는 자체로 종격은 절반의 성공이에요. 근데 다음 오론에서 그 걔가 이렇게 발용한 그러니까 임자나 해자 이런 오행이 오게 되면은 이 걔가 발용을 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은 걔가 발용을 하면서 경보다 수치가 낮을 때 나머지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절반에 성공했던 것이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축은 종살격이 되니까 수기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이 원곡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스토리텔링, 즉 통변을 어떻게 할 것이나 통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편제가 격이니까 용신격국에서는 편제를 이렇게 통변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통변을 하면 거의 안 맞아요. 그 안 맞은 이유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일단 편제로 봐요. 그 편제의 특성은 남의 돈 가지고 사고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인호골이고, 뭐, 공간 배치 능력, 인력 배치, 그 다음에 소통, 이런 게 능한 사람이고, 지도자의 기상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뭐, 인기응변이나, 그 다음에 이 육감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조용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아세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용한 사람은 무인호골이 아닐 확률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좀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주가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제를 만약에 이 스토리텔링에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 상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높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일,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소통이나 뭐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낮을 때는 그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아요. 또 만약에 이 555는 자형이잖아요. 555를 설명을 하려면 555는 이 상이 어지럽다 이런 상이고 이제 진축은 더디다 이런 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5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뭐 5호는 뭐 불화가 많다. 자오를 갖다가 부부 불화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부부 불화가 많다. 사람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그 항상 어지러워서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사오미였으면 더더욱 그랬겠죠. 근데 진월이라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신병, 정신병 막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게 어지럽다는 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럴 때 만약에 이 오호를 활용하고 싶으면 편제를 활용하는 거하고 유사해요. 아, 오호는 기발한 착상이든지 아니면 어지럽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높을 적에는 응? 남다른 창의력, 기발한 착상 이런 것이 이 선생님을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릴 적에는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진축을 설명한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진은 진은 습토니까 이건 논으로 보는 거예요. 무토는 건토니까 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주에 진토가 하나 있으면 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토 하나 가지고 밥이 될 수는 없고 이제 여기서 진축을 설명해 볼게요. 진축은 진진형하고 유사해요. 왜냐하면 진진도 같은 토고 진축도 같은 토고. 그런데 이 진축은 이 습토, 축토는 얼어 있는 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진과 축이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키고 설켜 있으니까 더디다, 소식도 더디다, 발걸음도 더디다. 그렇게 상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은 이 겨울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단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고창 거기는 항토밭이에요, 항토밭. 뭐 청보리밭이나 그다음에 그 여름에 수박이나 가을에 복분자나 이런 것들이 그 항토밭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항토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저녁에는 얼고 낮에 해가 뜨면은 이 항토길이 풀리면은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발에 흙이 엉겨 붙어서. 그래서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진축, 엉킨다. 엉켜서 발걸음이 더디다. 발걸음이 더디니까 머리도 더디다. 소식도 더디다. 돈도 더디 들어온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진축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기 순천만에 가면 꼬막이 유명해요. 근데 그 꼬막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떼빼를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발이 퐁퐁 빠져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떼빼가 널판지 같은 것을 그 말하거든요. 그 널판지를 발로 밀고 가면서 작업하고 또 꼬막을 싣고 그 채취한 꼬막을 싣고 올 적에도 이고 지고 못 오니까 그 떼빼에다가 이게 실어서 가지고 오고 그래요. 이제 더 다른 진축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이 수나라 수문제, 수양제 두 부자 간에 고구려를 네 번을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중에 한 번은 고구려를 이렇게 침입하다가 평양성까지 두르지도 못하고 이 퇴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안시성, 백암성, 요동성, 계모성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고구려로 오는 이제 정식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여기를 고구려군이 막아버리니까 퇴로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아, 이쯤 여기 사진에가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가 산해관이에요. 만리장성 보이죠? 이 만리장성 이쪽은 한족의 영역이고 이쪽은 고구려나 고조선의 영역이 돼요. 근데 여기 흐르는 강이 지금 요하거든요. 이 요하의 원래 강의 이름은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압록강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압록강이고 여기도 압록강이고.
근데 우리는 여기만 압록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달연이에요. 우리 아까 침에 안시성이 있던 자리가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서 산해강까지 이렇게 가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를 가야 태각이 되는 거예요. 얘가 산해강 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군이 여기를 막고 있으니까 수나라 군사들이 이 뻘밭을 걸어서 이렇게 태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떼빼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테고, 고창 사람들처럼 장화를 신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태각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진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또 잠깐 보시면, 잠깐만요. 이 진축이라는 게, 그럼 과연 진축만 있는 거냐? 잠깐만, 지도. 잠깐만요. 우리나라의 리아스식 해안을 보면은 산해관, 이걸 지우고 갈게요. 이거 부산이에요. 이거 다대포 앞바다에서 리아스식 해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강역과 한족의 강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지도가 너무 적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나오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이 다대포에서 시작된 리아스식 해안이 과거도를 지나고, 거제도를 지나고, 남해를 지나고, 여수반도를 지나고, 고흥반도를 지나고, 완도를 지나고, 신안을 지나고, 칠산바다를 지나고, 연평바다를 지나고, 여기는 남포항이 되게, 남포. 이제 리아스식 해안이 이렇게 다렌을 거쳐서, 요하를 거쳐서 산해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통영에서는 우리나라의 굴 양식을 60에서 80%를 통영에서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순천만에서는 꼬막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게 완도에 오게 되면 김이 많이 나요. 김 양식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신안에 오면은 신안도 역시 천일염하고 김 양식이 많아요. 그 다음에 칠산바다, 이 영광에서 앞에, 그러니까 서삼 앞까지 바다를 칠산바다라 그러고, 연평도, 우리나라 그 해병대가 주둔하는 연평도 그 근처를 연평바다라 그래요. 여기는 조기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연평바다에서는 참게 많이 나잖아요. 그 중국 선박들이 참게철 되면 넘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축이라는 뻘밭 위에 이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민물과 썰물이 들고 날 적에 어쩔 때는 더디고 이렇게 이동이 어렵고 힘들고 수나라 군사들이 발이 빠져가면서 태각을 하는 그런 뻘밭일 수 있지만 또 어쩔 적에는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생산성을 갖다 준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사주 명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이세요. 왜냐하면 잠깐 얘기를 볼까요? 우리나라 우리 잠깐만요. 얘가 있어요. 이 우리 모든 역술이나 역경에서 이런 스토리텔링 통변은 모두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 한자 생성의 육서우 원리에서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을 보고 그럴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추론해 냈다 그 말이에요. 뭐 오오는 어지럽다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진축은 더디다, 엉겨 붙는다, 엉켜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온 것이 전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진축, 갯벌에서 발이 빠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생산성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은 이 육서구 원리 중에서도 여기 지사에 해당이 돼요. 여기 지사에 해당이 돼요. 잠깐만요.
이 지사에 해당이 돼요. 지사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우리 이 한자는 상용 문자예요. 생김새. 근데 생김새가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 없는데 어떤 뜻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지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지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편제와 오오와 진진 이 자형을 해석 아니 진진이 자형이고 진축은 파지요. 이걸 해석한 것은 이 육서 원리 중에 지상의 개념으로 한 것이지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뭐 회의, 형성, 전주, 가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상권에 있으니까 뭐 읽어보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원국을 보고 이것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몫이 돼요. 그래서 YQ1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YQ3에 대해서 그 행운을 이분한테 그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을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잠깐만요.